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지휘관 아래 고립된 해병부대는 병사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유지되는 부패의 왕국으로 변질되었다. 그 철옹성에 위장 잠입한 한감찰 장교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썩어버린 권력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든다. 마침내 진실을 손에 쥔 그의 마지막 반격은 견고했던 부패의 성을 무너뜨리고 잊혔던 정의를 바로 세운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사령부 직속 감사단. 그곳은 군이라는 거대한 신체에서 썩어가는 부위를 찾아내 도려내는 외과 수술실이자 이미 죽어버린 향심들을 안치하는 영안실이었다. 그리고 권도윤 소령은 그곳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혹한 집도의이자 부패한 자들의 마지막을 거두는 장의사장의사로 통했다. 그의 손에 사건이 배당되면 별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장군들의 군복마저 벗겨져 나갔다. 그는 산자가 아닌 죽은 자, 즉 종결된 사건 서류와만 대화했다. 그날 감사단의 수장인 최익현 준장이 그를 호출했다. 최 준장은 백전노장의 풍모를 지녔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 시간 동안 군 내부의 치부를 들여다보며 얻은 깊은 환멸로 흐려져 있었다. 장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준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해의 망망대해 위에 외로이 떠있는 작은 섬 곡도. 곡도에 주둔 중인 맹호대대. 해병대 중의 해병, 지옥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곳이지. 장군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냉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 코에는 유황 냄새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군. 살아있는 시체들의 섬이야. 맹호대대. 그 이름은 해병대의 자부심이었지만 그 실체는 두꺼운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대대장 장태환 중령은 살아있는 신화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야전에서는 불패의 지휘관, 부하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 그의 카리스마에 대한 찬양은 사령부까지 자자했다. 하지만 장막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새어나왔다. 끊임없는 의문사, 사라지는 보급품, 그리고 장태환을 주군으로 모시는 간부들의 기이한 충성에 대한 소문까지. 그러나 그 어떤 정보도 구체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못했다. 맹호대대는 장태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역이었다. 얼마 전 한 병사가 휴가 중 투신했다. 유서가 발견됐지. 최 준장은 책상 서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유서에는 온통 그분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신은 더러워졌다는 말만 반복되어 있었다고 해. 그리고 조응식 주임원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 장태환의 수족이자 맹호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그자 말이야. 권도윤은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침투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장태환의 성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공법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스스로 성역의 일부가 되어 내부에서부터 신전을 파괴하는 수밖에. 자네가 가야겠네, 권소령. 최 준장의 눈이 처음으로 권도윤을 향했다. 그 눈에는 명령 이상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침 작전 주임 자리가 비었네. 자네의 인사 기록은 내가 직접 손볼 걸세. 감사단의 장의사 권도윤은 오늘부로 죽는 거야. 자네는 그저 야전 경력이 부족해 진급이 막힌 능력 없는 소령일 뿐이다. 누구도 자네의 진짜 임무를 알아서는 안 돼. 그것은 늑대 소굴에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라는 선고였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만약 정체가 탄로난다면 그는 감사단의 지원 없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살아서 그 섬을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지 말입니까? 권도윤의 질문에 최 준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진실. 그 섬을 떠도는 모든 원혼들의 목소리를 담아오게. 장태환이 쌓아 올린 신전의 가장 깊은 곳, 제단 아래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자네가 이번 임무의 장의사가 되어 그들의 화려한 장례를 치러주게. 권도윤은 소리 없이 격려했다. 그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시체를 염하는 자가 아니었다. 시체를 만들어내는 악귀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맹호대대는 그의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사냥터가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사령부에는 권도윤 소령이 무능함과 뻣뻣한 성격 탓에 최전방 험지로 좌천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조소를 뒤로한 채 묵묵히 개인 장비를 챙겼다. 그의 전투 배낭 가장 깊은 곳에는 녹음기와 카메라 외에 아주 작은 독극물 캡슐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그는 곡도로 향하는 낡은 상륙함에 몸을 실었다. 안개 속에서 섬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그는 거대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곡도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권도윤은 이곳의 공기가 유독 무겁고 축축하다는 것을 느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 찬 바람에는 비릿한 갯내와 함께 쇠와 기름 그리고 희미하게 피가 섞인 듯한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부두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무표정한 얼굴의 인사과장이었다. 그의 뒤로 펼쳐진 맹호대대의 전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흑백 사진 같았다. 낡고 부식된 건물들, 질서정연하지만 어떤 활기도 느껴지지 않는 병사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대대장실로 안내되는 동안 권도윤은 병사들의 눈을 관찰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유리구슬 같았다. 상관을 향해 칼 같은 경례를 붙이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빨려나간 인형들 같았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거대한 종교 집단 혹은 세뇌 캠프에 가까웠다. 대대장 장태환 중령과의 첫 만남은 그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방은 외부의 황량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잘 닦인 원목 가구와 벽 한 면을 채운 동양적인 느낌의 서예 작품들, 그리고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고급스러운 향 냄새까지. 마치 장군의 집무실이 아닌 도인의 거처 같았다. 장태환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사진보다 훨씬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의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권소령. 내가 바로 장태환일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권도윤은 준비해온 무능한 장교의 가면을 쓰고 깍듯하게 경례했다. 충성. 소령 권도윤, 금일부로 작전주임으로 명받았습니다. 대대장님을 보좌하여 부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 그렇게 딱딱하게 굴 것 없네. 우린 모두 한 배를 탄 가족이야. 이곳 맹호대대에서는 계급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지. 장태환은 가족과 정신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칼날이 권도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들어섰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주임원사 계급장의 조응식이었다. 그는 장태환에게 묵례를 한 뒤 권도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뱀이 휘감는 듯한 불쾌한 감촉을 남겼다. 조응식 주임원사라고 하네. 우리 대대의 기강과 정신을 책임지는 어른이지. 권소령이 우리 맹호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조원사가 많이 도와줄 걸세. 장태환의 말에 조응식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그의 시선은 권도윤의 군화부터 머리끝까지 마치 부품을 검사하듯 훑어내렸다. 권도윤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소름을 느꼈다. 저자는 장태환의 그림자이자 이 성역의 추악한 비밀을 집행하는 실무자일 것이다. 조원사 권소령에게 우리 성역을 안내해주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혼을 단련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도록. 장태환은 부대라는 말 대신 성역이라는 단어를, 병사라는 말 대신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썼다. 권도윤은 조응식을 따라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벽에 걸린 기이한 구호들을 발견했다. 나를 버리고 하나가 되라. 맹호의 정신은 곧 나의 정신. 모든 것이 개인의 자아를 지우고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었다. 조응식은 훈련장을 가리켰다.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통나무를 든 채 기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보이는가?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정신의 순수함을 얻는 과정이지.
저 아이들은 곧 맹호 그 자체가 될 걸세. 조응식의 목소리는 마치 광신도의 그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권도윤은 깨달았다. 이곳은 늪이 아니었다.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장태환이라는 교주가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고 조응식이라는 집행관이 거미줄을 관리하며 병사들은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막 그 거미줄에 발을 들인 나방이었다. 권도윤의 잠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는 철저하게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이방인이자 야전 감각이 떨어지는 행정장교를 연기했다. 그의 어설픈 모습은 장태환과 조응식에게 그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권도윤을 자신들의 성역에 들어온 곧 정화될 불순물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화의식은 권도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사건은 전입 후 첫 주말 아침 전 대대원이 모인 정신교육 시간에 벌어졌다. 장태환은 단상에 올라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사람을 휘어잡는 목소리로 맹호의 정신에 대해 설파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연설을 멈추고 간부 대열에 서 있던 권도윤을 지목했다. 권도윤 소령.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권도윤에게로 꽂혔다. 그가 앞으로 나서자 장태환은 단상에서 내려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권소령, 자네의 머리카락은 아직 속세의 번뇌를 담고 있는 듯하군. 우리 맹호의 가족이 되려면 가장 먼저 그 번뇌부터 잘라내야 하지 않겠나? 권도윤의 머리는 규정대로 짧게 깎여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된 수모였다. 장태환은 모든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새로운 이방인의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여 자신의 권위 아래 무릎 꿇리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행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권도윤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장태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즉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하네. 정화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의미가 있는 법이지. 조원사. 장태환이 눈짓하자 조응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낡은 이발 도구함에서 하얀 천과 바리캉을 들고 나왔다. 대대원들 사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었지만 이내 완전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곧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무감각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조응식은 권도윤의 목에 하얀 천을 둘렀다.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집행관처럼 그의 동작은 침착하고 정중했다. 장태환은 조응식에게서 직접 바리캉을 건네받았다. 이것은 처벌이 아닐세. 다시 태어남을 위한 축복이지. 자네의 묵은 과거를 잘라내고 맹호의 순수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겠네. 장태환은 주문을 외듯 속삭이며 바리캉의 전원을 켰다. 위잉 하는 소음과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쇠붙이가 권도윤의 두피를 파고들었다. 권도윤은 눈을 감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반응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다. 이것은 장태환이 던진 시험지였다. 장태환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 듯 천천히 그리고 일부러 서툴게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머리카락 뭉치가 어깨 위로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바리캉날은 그의 두피를 긁어 상처를 냈고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권도윤은 오직 인내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혔다. 언젠가 이 분노를 연료 삼아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날을 그리며 굴욕적인 삭발이 끝나고 권도윤의 머리는 흉하게 듬성듬성 파인 채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장태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군. 환영하네, 권소령. 그의 말에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권도윤에게 거대한 조롱처럼 들렸다. 의식이 끝난 후 엉망이 된 몰골로 숙소로 돌아가던 권도윤의 앞에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강지훈 소위였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차마 권도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권도윤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동정은 독이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동정 따위는 가장 먼저 버려야 했다. 숙소의 깨진 거울 앞에 선 권도윤은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맹세했다. 장태환, 너는 오늘 나를 정화한 것이 아니다. 너의 파멸을 축복한 것이다. 그날 이후 권도윤은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그는 오직 장의사로서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태환과 그의 왕국을 묻어버릴 가장 깊은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정화의식 이후 권도윤은 맹호대대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대대장에게 공개적으로 머리를 깎이는 수모를 당하고도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한 그는 간부들 사이에서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들은 권도윤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그의 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권도윤에게 장태환의 왕국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의 작전주임 업무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 장태환은 그를 자신의 감시망 안에 두기 위해 집무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했지만 그에게는 부대의 핵심 정보가 담긴 서류 대신 조작과 허위로 가득 찬 보고서들만 주어졌다. 권도윤은 매일같이 사라진 보급품의 수량을 맞추고 실시하지도 않은 훈련의 결과를 꾸며내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 서류들은 장태환의 성역을 떠받치는 위선과 거짓의 기둥들이었다. 권도윤은 그 기둥들 사이를 그림자처럼 배회했다. 그는 낮에는 무능한 장교를 연기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고 밤이 되면 유령처럼 깨어났다. 그는 밤마다 부대 내 쓰레기 소각장을 뒤져 그들이 파기한 문서 조각들을 수집했다. 그는 간부 식당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들의 관계와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병사들의 생활관을 몰래 관찰하며 그들의 절망과 공포를 기록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부대 뒤편의 외진 창고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조응식 주임원사가 한 병사를 쇠 파이프로 구타하고 있었다. 이유는 그 병사가 휴가 중 외부에서 부대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는 밀고 때문이었다. 조응식의 폭력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듯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병사를 파괴하고 있었다. 내 놈의 입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놈의 정신이 문제인가? 말해봐라. 조응식은 병사의 손가락을 하나씩 군홧발로 짓밟으며 나직하게 물었다. 병사는 고통에 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 주위에는 다른 간부 몇몇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강지훈 소위가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임원사님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사람 죽습니다. 젊은 장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 같았다. 조응식은 구타를 멈추고 천천히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파충류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강소위, 자네는 아직 모르는군. 배신자는 정화해야 하는 법이야. 저놈은 우리 맹호의 순수성을 더럽히려 했어.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구원일세. 그의 궤변에 강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장태환 중령이 나타났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원사 그쯤하게. 강소위, 너무 마음 아파할 것 없네. 저 아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것뿐이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매서운 법이지. 장태환의 말 한마디는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는 절대적인 법이었다. 강지훈은 무력감에 주먹을 쥔 채 돌아섰고 조응식은 쓰러진 병사를 질질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장태환은 권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이것이 나의 방식이다. 너도 곧 익숙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권도윤은 그날 밤 의무실이 아닌 폐자재 창고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병사를 찾아냈다. 그는 공식적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다. 권도윤은 자신의 비상구급낭에서 진통제와 소독약을 꺼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병사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맺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권도윤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권도윤은 이 왕국의 생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장태환은 자비로운 신을 연기하는 폭군이었고 조응식은 그의 손에 들린 신의 채찍이었다. 다른 간부들은 신의 권능에 기생하는 사제들이었고 병사들은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이었다. 그리고 강지훈 소위는 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위태로운 신도였다. 권도윤은 자신의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그림자가 되어 이 성역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기도실까지 들어가야 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록하고 마지막 날 그들의 신전을 통째로 무너뜨릴 장의사가 되어야 했다. 권도윤은 강지훈 소위를 주목했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맹호대대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양심의 조각이었다. 물론 그 조각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웠지만 권도윤은 그 작은 불씨를 이용해 장태환의 왕국을 불태울 거대한 화마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이번 임무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였다. 하지만 섣부른 접근은 금물이었다. 강지훈은 정의감이 강하지만 그만큼 순진하고 무모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가 먼저 파멸하고 계획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권도윤은 직접적인 설득 대신 그가 겪는 양심의 가책과 무력감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회는 암벽 등반 훈련 중에 찾아왔다. 낡고 부식된 로프 하나가 훈련 도중 병사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사는 10m 아래로 추락했고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하반신이 마비될 수도 있는 끔찍한 사고였다. 그 로프는 강지훈 소위가 관리하던 소대의 장비였다. 사고 보고를 받은 장태환은 강지훈을 호출했다. 하지만 그는 질책 대신 오히려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다. 강소위, 너무 자책하지 말게. 훈련 중에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야. 그것 또한 우리 맹호의 정신을 단련하는 과정의 일부일세. 그러나 강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는 몇 주 전부터 낡은 등반 장비의 전면 교체를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응식 주임원사는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묵살했다. 장부상으로는 이미 신형 장비가 보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그 예산은 장태환과 조응식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제 건의가 받아들여졌더라면. 강지훈이 울분을 토하자 장태환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강소위, 자네는 지금 조직의 화합을 깨트리는 말을 하고 있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미덕이 아닐세. 자네의 그 오만한 정의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것은 위로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사고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하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담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그날 밤 권도윤은 혼자 절벽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죄책감이 드나? 권도윤의 나직한 물음에 강지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저 아이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건 자네가 아니야. 저 아이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자들이지. 권도윤의 직설적인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소령님께서 뭘 아십니까? 소령님은 그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권도윤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권도윤이 처음 부임했을 때 부패한 감사단의 일원일 것이라고, 어쩌면 장태환과 한패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었다. 권도윤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말했다. 호랑이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나? 스스로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거야. 호랑이가 방심하고 내 목을 물어뜯는 바로 그 순간 심장에 칼을 꽂아 넣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권도윤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었다. 무능하고 비굴한 장교에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자네가 오늘 느낀 그 죄책감, 그 병사의 고통. 절대로 잊지 마. 그 감정을 잊는 순간 자네도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다.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권도윤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강지훈에게 동참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꺼져가는 양심의 불씨 옆에 조용히 기름을 부어주었을 뿐이다. 불을 붙여 모든 것을 태워버릴지 아니면 이대로 재가 되어버릴지는 이제 강지훈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한밤중 권도윤의 숙소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결심을 굳힌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사고 이후 제가 밤을 새워 복귀한 모든 비리 의심 정황들입니다. 서류상으로 사라진 물품들의 목록과 날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추정한 자금의 흐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령님의 칼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권도윤은 말없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한 젊은 장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뜨거운 양심이었다. 마침내 장의사의 옆에 또 다른 장의사가 함께 서게 된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넘겨준 수첩은 권도윤의 조각난 퍼즐을 맞춰줄 결정적인 지도였다. 수많은 횡령 목록 중에서 권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연료였다. 고립된 섬에서 연료는 황금과도 같았다. 인근 어선이나 중국 상선에 빼돌리기 가장 용이하고 그 규모 또한 다른 군수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권도윤은 장태환 왕국의 자금줄, 그 대동맥이 바로 이 연료 횡령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다. 장태환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순진하고 의욕만 넘치는 장교를 연기하며 그들의 성역에 균열을 내기로 한 것이다. 다음 주 정기작전회의. 권도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새로운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적의 해상 도발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대대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전 차량 연료 만제 및 기동 훈련을 제안합니다. 특히 주말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불시에 출동 명령을 하다라는 방식으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막대한 양의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훈련을, 그것도 간부들이 모두 쉬는 주말 심야에 하자는 것은 상식밖의 제안이었다. 예상대로 온화하던 장태환 중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도윤을 타일렀다. 권소령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현실을 고려해야지. 우리 대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네. 그런 소모적인 훈련보다는 병사들의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권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다. 대대장님, 정신력만으로는 탱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연료가 부족하여 단 한 대의 장갑차라도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맹호의 정신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류상 우리 대대의 연료 비축량은 충분합니다. 권도윤이 서류상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하는 순간 장태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옆에 앉아있던 조응식 주임원사의 입꼬리는 경멸하듯 비틀어졌다. 권도윤은 그들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덫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권소령, 지금 누구 앞에서 아는 척을 하는 건가? 작전의 최종 결정은 지휘관인 내가 하는 거야. 자네는 내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돼. 장태환은 결국 부드러운 가면을 벗고 본성을 드러냈다. 그의 격렬한 반대는 권도윤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대대의 연료고가 사실상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현재 연료고에는 서류상 비축량의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회의는 장태환의 호통으로 마무리되었다. 권도윤의 훈련 계획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다. 그는 다른 간부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일부러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그냥 단순한 훈련일 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지?
연료고에 뭐 귀신이라도 사나? 그의 혼잣말은 주변을 지나던 몇몇 간부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그의 의도된 행동은 찻잔 속에 작은 태풍을 일으켰다. 간부들 사이에서 새로운 작전 주임이 제대로 찍혔다는 소문과 함께 대체 연료 문제에 왜 저토록 민감한가에 대한 아주 희미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조응식 주임원사가 그림자처럼 권도윤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급 위스키 한 병과 두툼한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뇌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권소령. 때로는 너무 똑똑한 것이 병이 될 수도 있네. 못 본 것은 못 본 대로, 못 들은 것은 못 들은 대로 사는 게 이 성역의 방식이야. 조응식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대대장님께서는 권소령의 열정을 높이 사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안타까워하시더군. 앞으로는 대대장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게. 이것은 회유를 가장한 마지막 경고였다. 우리 가족이 되어 부를 나눌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적이 되어 정화될 것인가. 권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위스키와 봉투를 받아들었다. 주임원사님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주임원사님뿐입니다. 제가 아직 뭘 몰라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대장님께는 앞으로 절대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전해주십시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조응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자 권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증발했다. 그는 봉투를 그대로 서랍에 처박았다. 기름 냄새는 이제 그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에 걸린 방울 소리를 요란하게 울려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방울 소리를 따라가 잠든 맹수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장태환과 조응식의 과민 반응은 권도윤에게 연료고가 그들의 핵심 비자금 창고임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방법으로 연료고에 접근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는 그들의 황금이 흘러나가는 비밀수로, 즉 밀반출 경로를 찾아야만 했다. 권도윤은 강지훈과 함께 부대 전체의 도면을 펼쳐놓고 밤을 새웠다. 그들은 연료고의 위치, 경계 근무의 사각지대,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경로를 분석했다. 그들의 시선은 부대 동쪽 외곽, 절벽 아래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용관이 부두에 멎었다. 공식적으로는 수십 년 전 폐쇄되어 지도상에서조차 희미하게 표시된 곳이었지만 지리적으로 연료고에서 가장 은밀하게 접근 가능하면서도 곧바로 해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만약 자신이 장태환이라면 바로 저곳을 이용할 것이었다. 그는 현장을 확인할 명분이 필요했다. 권도윤은 환경정화 담당관을 불렀다. 그는 부대 내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진급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무기력한 상사였다. 황 상사, 동쪽 절벽 아래 폐부두 쪽 해양 쓰레기 상태가 어떤가? 상급 부대에서 환경 실태 점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곳은 워낙 후미져서 가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아마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잘 됐군. 점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정리해서 점수를 좀 따야지. 내일 아침 나랑 강소위 그리고 황 상사만 조용히 현장에 나가서 사전 답사를 좀 해야겠어. 다른 병력들 동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까.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명분이었다. 작전 주임이 부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다음 날 새벽 권도윤은 강지훈, 황 상사와 함께 동쪽 절벽으로 향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숲길을 헤치자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한 좁은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길 끝에는 파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낡은 목재부두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 상사는 부두 주변 쓰레기 종류와 양을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강소위는 나랑 같이 절벽 쪽 안전 상태를 좀 확인하지. 권도윤은 황 상사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강지훈과 함께 부두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자세를 낮추고 흙과 자갈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일반인이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부두와 연결된 낡은 창고 뒤편 무성한 덤불 아래에 주변보다 유난히 검게 젖은 땅이 있었다.
그리고 코를 마비시킬 듯한 아주 진한 디젤류 냄새. 그는 강지훈에게 망을 보게 하고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양수기와 함께 수십 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두꺼운 고무 호스가 따리를 튼 뱀처럼 숨겨져 있었다. 호스의 한쪽 끝은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있었고 다른 한쪽 끝은 바다를 향해 있었다. 호스 주변 땅은 오랫동안 스며든 기름 때문에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들은 야음을 틈타 연료고에서 지하에 매설된 비밀 파이프를 통해 이곳까지 연료를 옮겼다. 그리고 이 창고에 숨겨둔 양수기와 호스를 이용해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 곧바로 연료를 주입했을 것이다. 이곳은 그들의 거대한 범죄를 위한 완벽한 항구였다. 권도윤은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현장의 모든 것을 촬영했다. 양수기, 기름에 절은 땅, 숨겨진 호스까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누구와 거래했는지, 언제, 얼마나 많은 양을 빼돌렸는지를 증명할 장부가 필요했다. 그가 증거 수집을 마치고 덤불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권도윤과 강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과 함께 몸을 숨겼다. 숲길 저편에서 조응식 주임원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순찰을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확히 이 폐부두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일지도 몰랐다. 다행히 때마침 멀리서 그들을 찾던 황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응식은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권도윤은 식은땀을 닦았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발각될 뻔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장태환의 심장으로 가는 마지막 문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즉 모든 진실이 기록된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일뿐이었다. 숨겨진 항구를 발견했지만 권도윤에게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기름 냄새와 낡은 양수기만으로는 장태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성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설계도,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과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장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열쇠는 강지훈에게서 나왔다. 그는 추락사고로 다친 병사를 문병한다는 핑계로 의무기록실을 드나들며 조응식 주임원사의 동선과 습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조응식이 부대 내 공식적인 사무실 외에 과거 통신 장비 보관 창고로 쓰였던 작은 별채를 개인적인 공간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모두에게 잊힌 공간이었다. 조응식은 극도로 편집증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버릇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장부가 존재한다면 틀림없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강지훈의 정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문제는 어떻게 그곳에 접근하느냐였다. 그 창고는 24시간 잠겨 있었고 조응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불규칙한 시간에만 그곳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 대대장님과 함께 읍내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때가 유일하게 2시간 이상 부대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권도윤과 강지훈은 그날 밤 모든 것을 건 작전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잠입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장부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복제하고 완벽하게 원상복구하여 자신들이 다녀갔다는 흔적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밤이 찾아왔다. 권도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때를 기다렸다. 장태환과 조응식이 민간인 차량을 타고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권도윤은 어둠을 방패 삼아 목표물인 창고로 향했다. 강지훈은 통신 장비를 이용해 주변의 모든 무선 신호를 감청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낡은 창고의 녹슨 철문에는 구식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권도윤은 감사단에서 익힌 특수 기술을 이용해 소리 없이 자물쇠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군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찰칵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창고 내부는 오래된 서류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과 책상. 권도윤은 곧장 캐비닛으로 향했다. 하지만 캐비닛 역시 복잡한 다이얼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강제로 열었다가는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권도윤은 캐비닛을 포기하고 조응식의 심리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역설. 그는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낡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러다 그의 손에 잡힌 유독 두껍고 낡은 성경책 하나. 그는 직감적으로 성경책을 펼쳤다. 그 안쪽은 교묘하게 파여 있었고 그 공간 안에 여러 개의 USB 메모리 스틱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권도윤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이니셜 그리고 입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USB에는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엑셀 파일과 함께 거래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 파일들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장태환 왕국의 모든 것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권도윤은 휴대용 복제 장비를 꺼내 USB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초소형 카메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다. 그때 밖에서 망을 보던 강지훈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왔다. 코드 레드. 대상 복귀 중. 예상보다 30분 빠르다. 젠장. 권도윤은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와 문을 잠갔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직후 조응식의 차량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번쩍이며 부대로 들어왔다. 그는 곧장 창고 쪽으로 향했다. 권도윤과 강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가 창고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숙소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도윤의 노트북에는 장태환의 왕국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폭탄급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심장을 터뜨릴 기폭 장치를 누르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심장이 터지기 직전 괴물은 세상을 함께 끌고 가려 한다는 사실을. 비밀 장부의 데이터를 확보한 권도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편집증적인 조응식이 언제든 자신의 비밀 공간을 다시 확인하고 침입의 흔적을 발견할지 몰랐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확보한 데이터를 최익현 준장에게 전송하고 즉시 부대를 장악할 특수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곡도라는 고립된 감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부대 내의 모든 유선 및 무선 통신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고 대용량의 암호화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유일한 방법은 부대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위치한 중앙통신탑에 직접 침투하여 감시를 받지 않는 위성통신 회선을 이용하는 것뿐이었다. 권도윤과 강지훈은 통신탑 침투 계획을 세웠다. 마침 그날 밤에는 적의 야간 기습에 대비한 대규모 방어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부대 전체의 신경이 해안 경계에 쏠린 틈을 타 통신탑에 오르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호랑이의 눈을 피해 꼬리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날 밤 훈련 개시를 알리는 굉음과 함께 섬 전체가 전쟁터처럼 변했다. 조명탄이 밤하늘을 수놓고 공포탄 사격 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이 어둠을 갈랐다. 권도윤과 강지훈은 훈련에 참가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대열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낮은 포복으로 훈련의 소음과 연기를 엄폐물 삼아 통신탑으로 향하는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못한 매복조와 마주쳤다. 훈련의 일환으로 배치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총구를 겨누며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암구호. 권도윤이 침착하게 암구호를 외쳤다. 백호. 통일. 암구호는 통과했지만 매복조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두 분은 훈련 구역을 이탈했습니다. 소속과 임무를 밝히십시오. 강지훈이 재빨리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의 흥분으로 상기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대대장님 직속 명령이다. 훈련 상황 중 적의 통신 교란 시도가 포착되었다. 우리가 직접 통신탑의 보안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교란 전파 발신지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대대장의 이름이 나오자 매복 조장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길을 터주었다.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긴 그들은 다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통신탑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철조망과 함께 최신식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된 삼엄한 경계선이 나타났다. 권도윤은 감사단 시절 익혔던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망을 보게 하고 조심스럽게 센서의 제어판을 열어 회선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경보가 울리는 상황.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센서를 무력화시키고 통신탑으로 들어가는 철문의 자물쇠를 따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안으로 막 들어서려던 그 순간 강지훈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소령님, 저쪽입니다. 강지훈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조응식 주임원사가 몇몇 병사들을 대동하고 순찰차를 타고 통신탑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훈련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그들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예리하게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젠장.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권도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강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소위, 자네는 지금 즉시 부대로 복귀해. 이건 명령이다. 만약 내가 1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자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대 전체에 대혼란을 일으켜라. 내가 데이터를 전송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하지만 소령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명령이다. 어서 가. 이건 자네와 내가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이야. 강지훈은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이제 권도윤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결심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는 통신탑 안으로 몸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냥개들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통신탑 안 차가운 기계들 사이에 몸을 숨긴 권도윤은 거친 숨을 골랐다. 밖에서는 조응식의 목소리와 군홧발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 전송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스스로의 위치를 광고하는 자살행위였다. 그 순간 권도윤의 머릿속에 광기에 가까운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역으로 이용해 뱀 2마리의 목을 동시에 자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일부러 통신 장비 중 하나를 발로 걷어차 쾅 하는 굉음을 냈다. 무슨 소리냐? 안에 누가 있다. 밖에서 소리를 들은 조응식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권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주임원사님, 훈련 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응식과 병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권도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응식의 눈은 순식간에 살모사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났다. 권소령, 내 놈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권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훈련 중에 통신 감도가 잠시 끊기는 현상이 있어서 원인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작전주임으로서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조응식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권도윤의 손에 들린 개인 노트북과 그의 주머니에 희미하게 꽂혀있는 USB 메모리에 꽂혔다. 그 순간 조응식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권도윤의 어설픈 연기, 연료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젯밤 자신의 비밀 창고 주변에서 느꼈던 찝찝한 기분까지. 이런 개새끼가 우리를 속여? 조응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옆에 있던 병사의 총을 빼앗아 들고는 개머리판으로 권도윤의 턱을 그대로 올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권도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가 터져 나오고 세상이 노랗게 변했다. 이 새끼 당장 포박해. 대대장님께 직접 끌고 가야겠다. 이놈이 바로 우리 성역을 더럽히려던 쥐새끼였어. 조응식의 명령에 병사들이 달려들어 권도윤의 팔을 꺾어 결박했다. 권도윤은 일부러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일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는 조응식이 자신을 장태환에게 직접 끌고 가도록 유도한 것이다. 신과 그의 충실한 사제를 한자리에서 심판대에 올리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권도윤은 짐승처럼 대대장실로 끌려갔다. 보고를 받은 장태환은 신성 모독을 당한 교주처럼 분노하며 달려왔다. 그는 권도윤의 몰골을 보자마자 그의 명치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나? 권도윤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고통 속에서도 장태환을 똑바로 노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와서 알면 뭐합니까? 신의 계시는 이미 끝났는데. 그의 조롱에 이성을 상실한 장태환과 조응식은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도윤이 가진 증거의 실체와 공모자를 캐물었다. 권도윤은 부러진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을 삼키며 시간을 벌었다. 강지훈이 움직여줄 시간을. 잔혹한 폭행이 계속되던 바로 그때 대대장실의 비상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대대장님, 비상입니다. 화학탄 저장고에서 유독가스 누출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장태환과 조응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화학탄 저장고의 가스 누출은 훈련 중단은 물론 부대 전체를 폐쇄하고 전 병력을 대피시켜야 하는 최악의 재난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권도윤이라는 눈앞의 적을 잠시 잊을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전 병력 즉시 방독면 착용 및 현장으로 출동시켜. 조원사는 나하고 같이 상황을 지휘한다. 장태환은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조응식도 그 뒤를 따랐다. 대대장실에는 권도윤을 감시하기 위한 2명의 병사만 남았다. 모든 것이 권도윤의 계획대로였다. 강지훈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화학탄 저장고 가스 누출 경보. 부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휘부를 현장으로 묶어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장태환과 조응식이 사라지자 권도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암살자의 그것처럼 변했다. 그는 자신을 얕보고 방심하던 감시병들의 목과 관절을 순식간에 꺾어 제압했다. 감사단에서 배운 것은 서류를 보는 법뿐만이 아니었다. 권도윤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창문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사이렌 소리와 방독면을 쓴 채 우왕좌왕하는 병사들. 그는 이 완벽한 혼돈을 틈타 다시 통신탑으로 가야 했다. 몸은 부서졌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덫은 이제 사냥꾼의 목을 향해 조여지기 시작했다. 강지훈 소위는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권도윤이 돌아오지 않자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권도윤이 잡혔다고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것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권도윤의 마지막 명령을 떠올렸다. 자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대 전체의 대혼란을 일으켜라.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그것은 부대의 심장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화약고 바로 화학탄 저장고였다. 그는 통제실로 달려갔다. 그는 당직을 서고 있던 통신병에게 다가가 다급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방금 대대장님의 긴급 지시다. 훈련 구역 외곽에서 적 특작부대의 화학전 공격이 의심된다. 전파 방해 때문에 유선으로 직접 지시하셨다. 지금 즉시 전 부대에 화학탄 경보를 발령하고 방독면 착용 및 제독 준비 지시를 전파해. 어린 통신병은 작전 주임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소위의 단호한 명령에 아무런 의심 없이 경보 시스템의 버튼을 눌렀다. 외에앵으. 인간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자극하는 화학탄 경보 사이렌이 섬 전체를 뒤덮었다. 훈련 중이던 모든 병사들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방독면을 찾아 헤맸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가 섬 전체를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대대장실에서 권도윤을 처리하던 장태환과 조응식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나갔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왕국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권도윤이라는 더 큰 위협을 잠시 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이 만들어낸 지옥불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실제 가스 누출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믿는 순간 그 공포는 현실보다 더 거대한 힘을 발휘했다. 모든 지휘보고 체계와 병력의 이동은 오직 화학탄 저장고라는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갔다. 부대의 다른 모든 기능은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이 완벽한 혼돈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권도윤은 자유를 되찾았다. 그는 대대장실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통신탑이었다. 그는 화학탄 저장고로 향하는 병력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였다. 방독면을 쓰지 않은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피 묻은 군복은 오히려 혼란 속에서 그를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가스로부터 도망치는 와중에 그 가스의 근원지를 향해 홀로 걸어가는 부상당한 장교를 신경 쓸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희생에 속으로 경의를 표했다. 젊은 장교는 자신의 군 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걸었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한다면 강지훈은 적전 상황 허위 보고 및 지휘 체계 교란죄로 군사 반역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권도윤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참으며 통신탑을 향해 다시 산을 올랐다. 저 멀리 화학탄 저장고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와 차량들의 경광등 불빛이 마치 진짜 지옥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처럼 밤하늘을 기괴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불은 부패한 성역을 정화하고 새로운 세상을 불러올 거룩한 불꽃이 되고 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권도윤은 통신탑을 향해 기어 올라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대의 혼란스러운 소음은 이제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한 심장소리, 그리고 눈앞에 희미한 통신탑의 실루엣만이 존재했다. 한편 화학탄 저장고에 도착한 장태환과 조응식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즉시 깨달았다. 가스는 없었고 경보 시스템은 누군가에 의해 수동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그 순간 장태환의 머릿속에 권도윤의 조롱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당했다. 그놈의 목적은 처음부터 통신탑이었어. 장태환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권도윤을 탈출시키고 그가 외부와 연락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조원사, 정예 병력만 추려서 당장 통신탑으로 가. 그 쥐새끼가 거기에 있다. 죽여서라도 끌고 와. 장태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조응식은 가장 악랄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을 이끌고 장갑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비포장 산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통신탑으로 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권도윤이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죄악을 알리기 전에 그의 숨통을 끊어야만 했다. 권도윤은 마침내 통신탑에 도착했다. 그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피투성이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위성통신 장비에 연결했다. 부팅되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최익현 준장에게 보낼 메일 창을 열고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들을 첨부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크기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전송 완료까지는 지옥처럼 긴 몇 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제발 조금만 더. 전송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통신탑 밖에서 장갑차의 굉음과 함께 조응식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권도윤. 내 놈의 장례식을 치러주마. 당장 기어나와. 그들은 이미 건물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권도윤은 통신탑의 육중한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쾅, 쾅, 쾅. 문을 부수기 위한 공성퇴의 충격음이 들려왔다. 문은 금방이라도 종이장처럼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권도윤은 오직 전송 막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70%, 80%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통처럼 늘어지는 듯 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고 그 틈으로 조응식과 그의 광기 어린 병사들이 살기를 뿜으며 쏟아져 들어왔다. 이제 끝이다가 이 쥐새끼야. 조응식이 포효하며 쇠 파이프를 들고 권도윤에게 달려들었다. 권도윤은 노트북을 필사적으로 가슴에 품고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시간을 벌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노트북을 지키려는 마지막 집념을 놓지 않았다. 그가 조응식의 쇠 파이프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의식이 흐려지려던 바로 그 찰나. 띵! 노트북 화면에 녹색 글씨로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권도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피 묻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쓰러지면서 조응식의 귓가에 저주처럼 속삭였다. 너무 늦었군. 조응식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노트북을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밤의 장막을 찢으며 수십 개의 프로펠러가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통신탑 창문 밖으로 완전 무장한 사령부 직속 특수임 무대원들을 가득 태운 검은 헬리콥터들이 섬광을 터뜨리며 나타났다. 장태환의 성역 위로 신의 천둥이 아닌 인간의 심판이 내리치기 시작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부 감사단장 최익현 준장의 집무실. 한밤중임에도 모든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타들어가는 담배처럼 초조하게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권도윤 소령이 적진에 투입된 지 몇 주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지 몇 시간이 흘렀다. 최악의 경우 그의 장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그때 마침내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희미한 신호음이 울렸다. 최익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일을 열었다. 발신인은 권도윤. 첨부된 파일들은 군 최고 등급의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가 약속된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 가득 수백 개의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장태환 왕국의 모든 것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비밀 장부의 원본 사진, 횡령 계좌의 거래 내역, 밀거래 현장을 촬영한 영상,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권도윤의 마지막 보고서까지.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의 나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연대기였다. 최익현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었다. 그는 즉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령관님, 최익현입니다. 지금 즉시 장의사를 보내야겠습니다. 몇 분 후 사령부 전체의 실제 상황을 알리는 비상경보가 발령되었다. 해병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신속하게 헬기에 올랐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곡도를 점령하고 부패의 근원을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었다. 통신탑에서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권도윤이 쓰러진 직후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 죽음의 사자들은 순식간에 섬의 심장부를 장악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로프를 타고 강한 특임 대원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훈련의 연장인 줄로만 알았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이마에 차가운 총구가 닿고 나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조응식과 그의 충견들은 통신탑 안에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순간 섬광탄과 최루탄이 터지며 내부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기침과 비명 속에서 쏟아져 들어온 특임대원들은 그들을 한 줌의 벌레처럼 제압했다. 조응식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했다. 장태환 중령은 화학탄 저장고 앞에서 혼란을 수습하던 중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지원하러 온 병력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장태환 중령, 당신을 직권 남용, 특수횡령, 살인 교사 및 내란 음모에 준하는 지휘체계 파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특임대 팀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죄목을 나열하는 동안 장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믿었지만 결국 인간의 법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말았다. 헬리콥터 한 대가 통신탑 근처에 착륙했다. 문이 열리고 최익현 준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의무병들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권도윤에게 다가갔다. 권도윤은 온몸에 뼈가 부서졌지만 의식은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최익현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장애 끝났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들의 장례를 치렀다. 이제 푹 쉬어라. 나머지는 우리가 거두겠다. 최익현은 자신의 전투 재킷을 벗어 권도윤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핏빛 새벽 하늘 아래 몰락한 신과 그의 사제들은 죄수처럼 끌려나갔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해방감, 그리고 깊은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다. 길고 잔인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천둥이 먹고 있었다. 장태환과 조응식을 비롯한 핵심 세력이 체포된 후 맹호대대는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사령부에서 파견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섬을 장악했다. 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유령의 부대였다. 병사들은 막사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장태환이라는 신이 남긴 공포의 잔상이 그들의 영혼을 옭아매고 있었다. 굳게 닫힌 침묵의 문을 연 것은 강지훈 소위였다. 그는 조사단 앞에서 자신이 겪고 목격했던 모든 진실을 자신의 죄책감과 무력감까지 포함하여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두 개의 작은 균열이 되었다. 이내 그 균열을 시작으로 수년간 억눌려왔던 병사들의 울분과 고통이 거대한 홍수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권도윤이 보낸 데이터 파일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했다.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은 물론 정화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종교의식, 병사들의 부모에게서 갈취한 헌금, 심지어 외부로 반출된 무기의 행방까지. 장태환의 왕국은 단순한 비리 집단이 아니라 군대라는 탈을 쓴 범죄 조직이자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다. 군사법정은 전례 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열렸다. 장태환과 조응식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장태환은 자신이 해병대의 나약해진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을 뿐이며 자신은 순교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도윤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와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 맺힌 증언 앞에서 그들의 궤변은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증인으로 출석한 권도윤이 등장했을 때 법정의 공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남은 흉터를 증거로 내보이며 장태환의 성역에서 벌어진 위선과 광기를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증언했다. 피고인 장태환은 해병대의 군복을 입은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왕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고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였습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대대장 장태환 중령에게는 불명예 강제 전역과 함께 군 최고 형량인 사형이 구형되었고 이후 감형을 거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조응식 주임원사를 포함한 핵심 추종자들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철옹성은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심판은 그들에게만 내려지지 않았다. 장태환의 비리를 알고도 개인적인 친분과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방조했던 상급부대의 일부 지휘관들 역시 군복을 벗어야 했다. 해병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의 칼바람이 불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날 강지훈 소위는 사고로 다쳤던 병사의 재활병원을 찾았다.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한 병사는 강지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겁니까? 강지훈은 그의 손을 마주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출발선이라는 것을.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할 기나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태환의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군사 재판의 태풍이 지나간 맹호대대는 깊은 내상을 입었지만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부대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새로 짜였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전투 지휘관 출신이 아닌 심리 상담과 조직 관리 전문가였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전투력 복원이 아니라 병사들의 파괴된 영혼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훈련 대신 상담을 시작했다. 딱딱한 정신교육 대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냉소적이던 병사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낡고 폐쇄적이었던 막사에는 햇볕이 드는 창문이 새로 생겼고 식당에서는 병사들이 원하는 메뉴를 신청받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변화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강지훈 소위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령관 표창과 함께 육군의 엘리트 교육과정에 추천되었다. 모두가 그가 지옥 같던 이곳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맹호대대에 남았다. 그는 폐허 위에서 함께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상처 입은 병사들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뇌하는 젊은 장교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한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권도윤 중령은 수개월에 걸친 수술과 재활치료를 마쳤다. 그의 몸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고 왼쪽 다리는 약간 절개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그는 이번 임무의 공로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특별 진급했고 해병대 사령부의 심장부인 감사단의 감찰계획장교로 임명되었다. 이제 그는 현장에서 칼을 휘두르는 집도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병든 시스템을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최고 설계자가 된 것이다. 새로운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그의 책상 위에는 최익현 준장이 보낸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는 설강화였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먼저 피는 꽃처럼. 수고했다. 권도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사령부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장태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제거했지만 그 괴물을 키워낸 부패와 침묵이라는 토양은 여전히 이 조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자 시스템과의 전쟁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을 믿어준 상관이 있었고 목숨을 함께 건 동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지켜낸 이제 막 웃음을 되찾기 시작한 수많은 젊은 해병들이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첫 번째 결제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것은 전군 지휘관 심리 검증 및 부임 전 심층 면접 의무화에 관한 규정이었다. 그의 펜 끝에서 제2의 제3의 장태환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첫 번째 방어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서해의 작은 섬곡도 위로 그날따라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신 새벽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잔인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